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말이죠. 또 중부지방에 눈이 또 많이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자 김하은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드 교수, 최형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진부터 달립니다. 서울 3호선입니다. 귀골이 장대한 남성분이 예쁘게 여성복을 입고 계시네요. 취향 존중합니다 하신 이태용님. 네. 자, 하남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인데요. 정말 딱 깻잎 한 장 들어갈 공간, 너 주차에 신 인정하신 최미선님. 자, 딸기 먹다가 발견한 하트 딸기. 사방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신 류경화님. 예. 자, 이혼숙녀 캠프 이광민 원장이 사반 가족이 됐다니 완전 반가워요 하신 이미선님. 예, 공군 소령인 제 아들 김영균, 공군 상사 며느리 정문경 결혼 3년 만에 축복일을 잉태했답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신 김정호님, 그리고 속초의 김순옥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 나왔어요. 사반 뉴스 실용!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처벌 원치 않는다. 자, 전 매니저의 그 횡령 혐의로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다. 이러면서 큰 충격을 받았음을 전했던 가수 성시경 씨. 자, 사건이 종결됐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아니 왜? 네, 가수 성시경 씨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고 고발당한 전 매니저가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 불송치 처분을 받으면서 사건이 종결이 됐습니다. 성시경 씨와 10년 넘게 함께 일하며 공연, 행사, 방송, 광고 출연, 실무를 거의 모두 담당했던 전 매니저. 성시경 씨의 콘서트 VIP 티켓을 빼돌려서 부인 통장으로 수익을 챙기는 등 금전적인 피해를 끼친 걸로 알려졌는데요.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피해자인 성시경 씨 측과 연락을 했는데 피해자 측에서 전 매니저에 대한 처벌을 불원해서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는 걸 원치 않았다며 고발인인 제3자가 관련 내용을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려웠다.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성시경 씨 측은 애초에 고소를 하지 않았었군요. 그런데 왜요? 자, 이게 고소는 피해자고요. 제3자가 하는 경우를 고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영등포 경찰서에 신원이 알 수 없는 자가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매니저하고 성시경 씨하고 오랫동안 친분 관계가 있었고 원만하게 해결을 또 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었고요. 또 피해자들한테 보상하는 부분은 당사자분들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고발 조치에 따라서 그대로 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피해자들의 사과, 보상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알바 말고 며느리 물음표. 자,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의문의 전화. 이윽고 나는 황당한 문자 내용, 제보 사진과 목소리 함께 만나보시죠. 누구세요? 알바 지옥에서 이력서 보고 연락드려요. 저 알바 구했습니다 라고 정리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법무사인데요. 일본 나가시죠? 우리 아들 좀 일본인이랑 결혼시킬까 해서요. 나이는 33세, 연봉은 1억 이상, 키 172에 얼굴은 잘생긴 편. 어때요 아가씨? 한번 콜? 갑작스런 며느리 스카우트 안에 띵 한 일본인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가게 이름 알려줄 수 있냐 했는데 저 본부사라고 하니까 제가 음식점에만 넣어봤지 그런데 넣은 기억이 없어서 뭐지 했는데 갑자기 자기 34세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친구한테 한국에서는 아빠가 며느리를 찾냐 물어봤는데 아니 그 사람이 다 한 거다. 공개 이력서를 다 뒤져가면서 일본인한테 연락을 했나 싶어서 약간 어이가 없었죠. 자, 영남 지역에서 1년 6개월 체류 중인 이 일본인 여성. 한국말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니, 일본인 며느리를 알바 지옥에서 찾는다니 무슨 상황이죠? 네, 참 별일 다 있습니다. 이 제보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유학생이고요. 한 2달 전에 일을 구하려고 아르바이트 구인 앱에 자신의 이력서를 전체 공개로 등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받았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헛기침만 하다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누구시냐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더니 상대방은
아르바이트 구인 앱에서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드렸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가게 사장인 것 같아서 이 제보자가 남성에게 저 이미 일을 구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성 본인을 포털 사이트에 이름을 치면 나오는 법무사라고 소개한 뒤에 갑자기 일본에 대해 상담하고 싶은 게 있다라면서 연락을 좀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통역 같은 일을 좀 시키려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 남성 본인 아들을 일본 여자와 결혼시키고 싶다면서 채용이 아닌 혼담을 나누던 겁니다. 이 남성이 밝힌 남성의 아들은 현재 그 부산 지역에서 통신회사 간부로 연봉은 한 1억 원 이상이고 키는 172에 잘생긴 편이라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아, 교수님 연봉 1억에 키 172에 잘생겼다 그러면 어머 정말요 할 줄 알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며느리를 구하시는 분이 있다니 너무 놀라운데요. 이 제보자께서는 아마 이렇게 아르바이트 앱에다가 전체 이력서를 공개적으로 올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그 경각심을 좀 주고자 제보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사람 심지어 만나서 상담하면 돈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거절을 했고요. 이 앱에도 남성을 신고한 상태라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예, 정말 죄송합니다. 예, 바로 그제 전해드렸던 예비 쌍둥이 아빠의 생명을 앗아간 만취 운전자 사건 기억하시죠? 이 관련해서 정말로 제가 좀 사과를 드릴 일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일단 장면 만나보시죠. 볼라드가 있었어도 그걸 밀고 갔을 인간인 건 같은데 이 인간의 음주 상태가 정말 심각했어요. 이 정도면 시쳇말로 그냥 술독에 있다가 나온 거잖아요. 보통 음주운전자들이 기억이 안 납니다. 거의 열의 9은 변명인데요. 0.22이면 기억 안 나는 게 맞습니다. 이건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자, 이 인간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 참 뭐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방송이 끝나고 말이죠. 저희 JTBC 민원실로 여러 차례 항의 전화가 왔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앞서 보신 제 이 표현이 많이 불편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가? 바로 그 음주운전으로 한 가정을 박살낸 음주사고 가해자의 가족이 말이죠. 자, 일단 그 음주사고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짧게 다시 소개를 해드리면요. 지난 10월 경기도 양주시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사망사고였습니다. 인도를 걷던 30대 남성을 50대 남성이 탄 차량이 들이받은 사고였는데요. 가해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22%, 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만취 상태였고요. 피해를 당한 3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이 되던 중에 결국 사망했습니다. 현재 피해 남성의 아내가 뱃속에 쌍둥이를 품고 있어서 그 충격이 더 컸는데요.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 바로 다음 날 저희 JTBC 민원실로 가해 운전자의 가족으로부터 좀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방송에서 앵커가 가해자를 이인간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이라면서 문제를 제기하셨고요. 또한 남성이 볼라드로 막아놨어도 뚫고 갔을 거다. 가명을 노리고 한 말들이 괘씸하다. 이런 발언들이 가해자에 대한 혐오를 유발한다라고 항의를 해왔습니다. 가해자가 재판에서 무표정으로 죄송하다는 말만 했다. 이렇게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던 점에 대해서도 그럼 죄송하다는 말밖에 뭐 더 할 말이 있겠냐 하면서 실제로는 거의 아프간에서 끌려온 사람처럼 굉장히 불쌍해 보였다. 우리도 힘들다.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예, 아직 뱃속에 있는 쌍둥이 이 강희 다니의 아빠 이 고 이종희님 아내분은 저희와 인터뷰에서 꿈속에 나오는 남편 모습을 보는 게 고통스러워서 여보 이제 내 꿈에 안 나와도 돼.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혼잣말을 하셨더라죠. 제가 뭐 그날 방송에서 유족에게 너무 감정이입을 했던 나머지 가해자 가족들께서 느끼시는 그 상실감, 아픔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만큼이나 우리도 힘들다. 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사과를 드린 것만큼 민원실에는 그만 좀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도 고통을 좀 호소하고 계시더라고요. 박 변호사님, 네. 다 제 부덕에 소친 것 같습니다. 네, 진행자가 사과했으니까 용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이어가죠. 자, 여행 경비의 기준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40년 지기 친구들과 처음으로 2박 3일 일본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여행 전부터 감기 몸살을 앓느라 여행 내내 제 컨디션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첫날 일정을 소화한 뒤 둘째 날은 호텔에서 하루 종일 혼자 쉬었죠. 그런데 일본에서 돌아와 집에 가는 길에 정말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은아, 지금 카톡으로 여행 때 쓴 돈 경비 다 계산해서 보냈어. 입금 좀 해줘. 알았어? 근데 왜 나만 더 많이 내냐? 아까 지훈이가 네가 평소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신다고 생수값은 따로 계산하자고 그러더라고. 야, 진짜 쪼잔하다 쪼잔해. 야, 그럼 똑같이 해야지. 너네끼리 편의점에서 간식 사 먹은 건 왜 빼? 야, 다 같이 먹은 건 공동 경비. 너 혼자 먹은 생수는 개인 경비. 우리 다 같이 의논한 거니까 네가 좀 의논해줘. 이해해줘. 아니 뭐 제가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이긴 해요. 1시간에 한 번씩 생수를 사 마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도 저 없이 편의점에서 탄산수며 과자며 잔뜩 사서 먹었거든요. 아니 그래놓고 제가 혼자 쉴 때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를 끝마쳤다니까 정말 황당합니다. 40년 지기 우정인데 이런 서운함을 느끼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친구입니다. 어머머머머, 이 집에 우리 왕따쟁이로 만드네. 야, 너 밥 대신 생수 먹어? 아주 그냥 생수 킬러야. 그리고 컨디션 조절 못해서 단체 여행에서 빠졌으면 일정 부분 불이익도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동그라미? 자, 다음 사연자입니다. 야, 내가 빠지고 싶어서 빠졌어? 친구 아픔 걱정은 못할 망정 나만 따돌리고 물값을 따로 내라고? 상이 너 이놈의 기집애 사람도 아니야, X. 교수님 죄송합니다. 자, 최영진 평론가님. 일단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는지 일단은 궁금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마가 아닌 이상 이렇게까지 물값을 따로 계산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다만 정말 죄송합니다. 이 사연자분께 저는 귀책 사유가 100%라고 봅니다. 진짜요? 40년 지기잖아요. 친구가 이런 거를 지금까지 몰랐다면 이 사연자분도 저는 귀책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교수님. 네, 아니 일본에서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2박 3일이었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이 마셨다고 따로 돈을 내라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오늘 사연자께서는 그 2박 3일 중에 하루는 아파서 호텔에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정말 최평라님 말씀대로 이 친구들하고는 절연해야 될 것 같아요. 박 변호사님. 이게 절연 이제 나왔습니다, 절연. 이게 우리가 물 정도는 공동 구매 그 물품에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나 집에서 가질 선물 같은 거 사는데 공동 구매 포함시킨다. 이거는 안 되겠죠. 그건 안 되지. 근데 우리가 묵시적으로 알고 있어요. 물이라든지 뭐 식사 정도는 공동 어떤 물품이나 그 돈에 쓸 건데 이거 생수는 사실 비싸지 않거든요. 저걸 따로 청구한다는 거는 또 그 프랑스 생수는 좀 비싸죠. 프랑스 생수 뭐 100병 먹어도 그 비싸지 않습니다. 안 비쌉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엄청 비싼 와인이라든지 이런 걸 막 사서 먹었다. 이러면 조금 달리 볼 여지도 있는데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한다. 너무 야박합니다. 그렇군요, 김하은 아나운서. 저희 가족 여러분들 중에 일단 1시간에 한 병씩 물을 마신다는 소리를 듣고 놀라신 분이 계세요. 니나노지롱님께서 물 먹는 하마요? 라고 말씀 주셨고요. 거의 대부분의 가족분들이 그냥 손절해라, 절연하고 다음부터는 다시 여행 같이 가지 마라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 수요일 출연자들과 우리 사방가족 여러분의 어울림 한마당 사건 반장 공개 방송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올해 마지막을 사반과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주저없이 신청해 주십시오. 지금 나간 이메일 saban750-jtbc.co.kr로 왜 내가 선택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사연을 아주 가슴 절절하게 남겨주십시오. 길게 써주실수록 무리하다는 거, 연인끼리, 가족끼리, 친구끼리, 혼자는 봐서 아무튼 환영하고요. 자,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가족 여러분 이 자리에 모셔서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과 함께 한 해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이 응모해 주십시오.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터치. 최신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는 민감성 치아 깊숙이 침투에
틈새를 효과적으로 채우고 보호해주죠.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만의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센소다인. 독일 피부과학이 찾은 항노화의 새로운 기준. 피부 장수인자를 깨우는 에피셀린으로 10가지 항노화 타겟팅. 다시 어려 보이는 피부. 유세린 에피셀린 세럼.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프로포즈를 주고받았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떠나자 트립을 믿고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야, 너 내가 그런 말로 화가 풀릴 것 같아? 고추마요도 모르면서. 계속 알고 싶은 프라닭의 시그니처. 고추마요 치킨, 프라닭 치킨. 창원에서 벌어진 모텔 흉기 난동으로 중학생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시험 마지막 날 친구의 연락을 받고 모텔에 갔다가 참변을 당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기막힌 사건의 전말을 알아봅니다. 예, 지난주 창원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으로 중학교 2학년 첫째 아들을 잃은 어머님께서 우리 아들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면서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어요. 저도 이 어머님과 직접 통화를 하기도 했는데, 자, 교수님 시작해보죠. 네, 제보자께서는 지난주 수요일 창원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으로 아들을 잃으신 어머님입니다. 제보자께서는 그날 저녁 6시 40분쯤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대요. 이 학교에서 경찰이 보호자 연락처를 좀 달려 그러는데 줘도 되겠냐라고 연락을 받으셨어요. 잠시 후 경찰한테 연락이 왔는데 지금 아들이 상당히 위독하니까 응급실로 와야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원으로 부랴부랴 가셨어요. 그랬더니 아들은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왜 내 아들이 이렇게 사망했는지도 몰랐지만 경찰한테 듣고서 이제 이 사태 파악을 할 수 있었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끔찍한 상황에서 살해당했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우신데 나중에 사람들이 모텔에서 숨진 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정말 너무너무 괴로우시다고 합니다. 아들의 억울함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고 싶어서 제보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텔에서 숨진 중학생. 딱 들어도 뭔가 비행 청소년 이런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모범생입니다. 자, 이 어머님은 아들이 사망했던 지난 3일 온 가족이 저녁 약속이 잡혀 있던 날이었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빠 생일날이었군요. 제보자 어머니 얘기 들어보시죠. 2주 전부터 저희 아들 시험 기간이었어요. 2주 동안 시험 공부를 한다고 안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새벽까지 도서실 다니고 있었어요. 집에 맨날 12시, 1시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시험 끝나는 날 아빠 생일이었거든요. 아빠 생일날 저녁에 아빠랑 케이크 불어야 되니까 나한테 친구들 만나고 집에 와 하니까 알겠다고. 그 다른 친구들한테도 아빠 생일 가야 된다고 말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생일날 애가 죽었어요. 저희가 지금 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살 수가 없어요. 그날이 아빠 생일이었던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자, 이제 말이죠.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너무 충격이었던 게 앞으로 아빠의 생일이 큰아들의 기일하고 겹치는 거예요. 생일날하고 기일하고 같이 되겠죠. 자, 창원 모텔 흉기 난동 사건입니다. 그날 행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의자 표 씨입니다. 12월 3일인데요. 2시 43분에 모텔 인근 마트에서 술과 흉기를 구입하고요. 4시 25분에 피의자 표 씨가 여중생 2명하고 모텔에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33분에는 남학생 2명이 모텔에 도착을 합니다. 5시 7분에 또 10분에는 여중생 2명하고 2명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요. 5시 11분에 경찰이 오자 객실문을 두드리자 남성이 이 표 씨가 투신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 모텔 건너편에 CCTV가 좀 잡혀 있습니다. 예. 여학생 4명이 처음에 함께 오는 모습도 있고요. 표 씨가 이제 나와가지고 그 중에 여학생 2명을 또 모텔로 데려가는 모습도
조금 포착이 됩니다. 또 여학생 잠시 후에는 이렇게 둘이 데리고 들어갑니다. 예, 예, 들어가고요. 잠시 후에 여학생 또 한 명이 밖으로 나와서 나오네요. 전화를 거는데 또 이때 전화를 받고 남학생 2명 중에 이 파란 잠바 예, 보이죠? 예, 지금 왔네요. 제보자 아들입니다. 아, 그래서 남학생 2명하고 여학생 1명이 모텔로 들어갔는데 그 30분 사이에 모텔 안에서 끔찍한 흉기 사건이 일어났고 경찰이 이렇게 도착한 것입니다. 자, 그날 모텔 안에는 이 살인마 표모 그리고 중학생 4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인 남성이라고 해도 중학생 남녀 4명을 한 번에 제압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모텔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보자 어머니에게 이어서 들어보시죠. 모텔에 올라갔는데 그 나가 있어라고 난 얘기 좀 할 거라면서 이랬는데 안에서 막 쿵쾅거렸대요. 또 문 앞에 있는데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바로 한테 전화를 해서 저희 아들이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 사람 1번씩이 없어요. 저희 아들은. 그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자기를 부르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올라간 거여가지고 이제 안으로 들어오라 그랬대요. 자기 몸에 칼을 막 그으면서 자해를 했다가 애들 겁주면 칼 들고 위협하면서 사람이 죽고 칼이 찔리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그래서 문을 못 열었대요. 아, 끔찍하네요, 정말. 저런 상황에서 정말 큰 공포심을 아이들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 제보자가 경찰과 또 생존한 여학생에게 직접 들은 바에 따르면 표 씨가 학생들을 모텔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흉기로 위협을 하면서 아이들의 휴대전화를 창틀 위에 올려뒀다고 합니다. 아마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사전에 좀 차단을 하기 위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 뒤에 학생들에게 화를 내면서 술을 한 잔씩 마시게 했고요. 학생들을 침대에 엎드리게 만들었는데요. 당시 표 씨가 마트에서 구입했던 흉기 말고 또 다른 흉기도 갖고 있었는데 그 흉기로 자신의 몸에 자해를 하면서 이 학생들을 위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제보자의 아들을 흉기로 찔렀고 다른 남학생이 여학생들을 데리고 도망을 치려고 했는데 모텔 내부에 있던 중문을 열지 못해서 도망을 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건 이후에 모텔 중문에서 다량의 혈흔이 발견이 됐고요. 문 앞쪽이 아수라장이었다고 해요. 이 흉기에 치명상을 입은 제보자의 아들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중학교 이 제보자 어머니의 아들은 내 친구가 곤경에 처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뛰어가서 저런 참변을 당한 겁니다. 자, 최평론가님, 예. 이 살인자 표 과거 성범죄 전력이 알려지면서 이번에도 성범죄가 목적이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성범죄 이력들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요. 표 씨는 미성년자였던 2016년에 다른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고요. 3년 뒤인 2019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출소 후에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서 여중생에게 접근했던 건데요. 이 표 씨는 2019년에도 SNS를 통해 알게 된 여학생을 거주지로 불러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번에 살해된 여학생도 자신의 거주지로 불렀고 나이도 비슷한 또래여서 온라인으로 접근했다는 점이 비슷합니다. 사건 이후에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금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검찰은 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에서 표 씨에게 일탈적 성적 환상 가능성이 있는 점, 과잉 성욕장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자해를 지속하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한 점 등으로 재범 위험 요인이 있다고 분석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재판부는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하면서도 실형과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통해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를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만약에 뭐 이런 상황에서 만약이라는 가정이 참 부질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이 표모가 그랬다면 이 일이 어떻게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부질없지만 해봅니다. 자, 교수님, 흉기 난동 사건 전에도 이자가 이 한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살인마인 거죠. 이 사람이 이 표 씨가 3일에 흉기 난동 벌이기 전에도 이미 한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을 확인한 건데요. 성범죄자 알림에 등록했던 고시텔에서 약 6km 떨어진
다세대 주택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범행 시점은 지난달 말이었어요. 이 표 씨는 보호관찰소에 허위 주소를 신고한 다음에 관리망을 벗어난 후에 이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다른 매체 보도에 따르면 2019년에도 이 미성년자에게 성폭행을 했을 당시에 그의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성모 마리아 상을 사진을 전송한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도 이 표 씨의 프로필이 이 성모 마리아 사진이 배경으로 되어 있답니다. 이게 어떤 그런 교수님 네. 지금 보시는 저게 그 네. 표, 그 살인자 표의 카톡 프로필입니다. 네. 저게 사람을 그렇게 죽인 살인자의 프로필이라는 게 이게 짐작이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가정 신성한 것으로 본인의 범죄를 은폐하고 억압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런 어떤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중에 가장 신선한 이미지로 본인의 성적 환상을 또 대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병적인 심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교수님 잠시만요. 네. 지금 D+176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 저게 뭐냐면 표의 출소일입니다. 출소일. 본인이 출소한 날로부터 176일이 됐다. 이걸 하루하루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과대망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으로서 내가 드디어 세상에 나가고 또 어떤 일을 지르고 이런 어떤 사명을 가졌고 나는 지금 거기 그렇게까지 가는데 170 며칠이 남았다. 그러고 이제 성모 마리아를 그러니까 굉장히 좀 환상과 망상이 있는 범죄자면서도 어떤 병적인 요소가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살인마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는 범죄자에게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정리해 주시죠. 자, 이제 뭐 사실 전자발찌 부착 청구가 안 됐던 부분, 그 부분이 사실 제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을 아파합니다. 또 나이도 속였어요. 미성년자인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얘기하면서 왔고,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의 아이들이 모두 피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텔에서 일어났으니까 보도가 지금 혹시나 뭐 조건 만남, 비행 청소년 아니냐 이런데 꼭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사망한 아들 엄청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었고 실제로 장례식장에 전교생들이 다 찾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할 정도로 성실한 학생이고 정말로 아들에 대한 오해는 좀 풀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생존한 여학생 퇴원했고요. 또 남학생도 일반 병실에 옮겨서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아이는 모범생이었다, 평범한 학생이었다라는 것만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고 첫 번째 사건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어가죠. 예,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의 소망과 희망을 싣고 제가 열심히 또 달려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12월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부산의 명물 산타버스.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버스 기사와 반짝반짝 빛나는 크리스마스 장식들로 연말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 네, 그런데 어제 이 산타버스의 운행이 갑자기 중단됐고 장식물들도 모두 철거가 됐습니다. 산타버스를 손꼽아 기다렸던 시민들은 아쉬움과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9년 동안 부산 도심을 달리던 산타버스가 올해는 볼 수가 없다. 네. 좀 아쉽습니다. 네. 부산의 산타버스 유명하죠. 한 버스 기사께서 승객들에게 따뜻한 연말을 선물해주고 싶다면서 혼자서 막 꾸미신 지금 나오고 있죠. 저렇게 정말 내부를 크리스마스 트리로 꾸몄어요. 그래서 이 산타버스를 보고자 전국에서 승객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아이들은 기다리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7일 부산시가 크리스마스 조명에서 화재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 크리스마스 재료들도 다 불에 잘 붙게 생겼다라는 민원을 접수받아서 결국에는 해당 산타버스를 운영하는 버스 회사에 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산타버스 4개 노선의 시설물 모두 철거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보자들, 저희한테 이것 좀 다뤄달라고 하신 많은 제보자들이 민원인
으로 지목한 딱 남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물 4년 전 여러 매체에서 보도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보자들이 민원을 넣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인물이 부산에서 악성 민원인으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2020년 당시 기사들의 제목만 봐도 부산 버스 회사의 악몽, 지옥의 민원인 결국 구속, 민원 수천 건 제기한 30대 고소왕, 법 판단은 범죄왕 이렇게 보도가 됐었거든요. 민원에 시달린 부서와 회사에서 따로 이 사람만을 위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 정도였고요. 당시 남성이 8,895건에 달하는 민원을 쏟아냈는데 그중 일부는 허위 민원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징역 2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지목을 받은 이 남성은 SNS에 내가 부산 시내버스 철거 민원을 넣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왜 나한테 몰려들어와서 항의를 하냐 이렇게 올렸고요. 부산 산타버스 철거의 주동자라는 사람들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그 사람 나 아니야 이렇게 손사래를 치면서도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이 부산만 중단하면 재미없지. 자, 변호사님 이게 무슨 얘기? 자, SNS에 쓴 글입니다. 부산 시내버스, 산타버스가 중단됐는데 그것만 중단되면 재미없지 얘기를 하면서 이 사상구 마을버스 6번 노선도 있고요. 천안시 산타버스도 요거 다른 지자체에 공평하게 민원을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나머지 민원은 자기가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안, 의정부, 안산, 광명, 대구, 사상구 다 산타버스 운행 중단 민원을 자기가 신청한 인증샷까지 지금 올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리꾼들이 네가 왜 그런 거 올리냐 뭐 그렇게 하니까 남성의 또 댓글도 또 달립니다. 박 변호사님 방금 그거 그냥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신 거죠? 예, 댓글에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그렇죠, 얘기한 그렇죠. 겁니다. 박 변호사님 얘기가 아니죠? 아닙니다. 예. 그 남성이 이제 산타버스에 목숨 건 승객들아,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운행 중단시키는 건 그거 갖고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나한테 달려들어 욕하지 마라. 이런 반박 댓글도 지금 올린 상황입니다. 아무튼 부산 산타버스는 나는 무관하다. 네. 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영진 평론가님 부산시 측에 이 산타버스 운행 중단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물어봤어요. 예, 몇 가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산타버스 이게 철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불에 안 타는 소재로 이제 개선을 권고할 수 없냐에 대해서는 화재가 아니더라도 이 전선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으므로 철거를 요청했다고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산타버스를 철거하는 게 맞냐 이런 부분에 대해선 안전이 우선이라고 판단을 했고 많은 고민을 했지만 또 아쉽다 또 이렇게 좀 전하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민원으로 유명한 이 남성이 부산 산타버스는 내가 민원 넣어서 중단된 거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예. 혹시 확인 가능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지만 부산시 측은 개인정보라서 확인이 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요 이 상황을 두고 누리꾼들은 민원인과 부산시의 판단이 많다 대 무작정 철거는 너무 행정 편의주의 아니냐 이런 의견들로 지금 뒤덮여 있습니다. 자, 9년 전 사비까지 털어서 시작했던 저 산타버스. 올해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운행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 사비까지 털어서 저걸 시작했던 주형민 이 버스 기사님 심정 어떤지 잠깐 들어보시죠. 회사에서 일부만 제거하고 운행할 수 있게끔 안 됐다 하고 이제 건의를 하고 있었어요. 원래 이게 산타버스가 비전에 따지면 다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버스 안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신고자가 들어오면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시에서. 그분 동심이 있다면은 아이들이 좋아한다면은 그렇게 좀 좋은 마음에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보기 싫더라도 뭐 한 달만 조금 참아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싶죠. 자, 교수님 요즘 뭐 진짜 연말 분위기도 안 나는데 버스를 딱 타는데 막 트리도 있고 그래.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네,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이제 올해까지만 좀 해줬으면 지금 12월이잖아요. 이미 중순인데 올해까지만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기사님께서는 진짜 1년을 기다린 아이들도 많고 타지에서도 오고 또 성인이 돼서 산타버스에 대한 추억을 얘기하시는 학생들, 승객님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사비를 털어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못하게 돼서 속상하다고요. 민원 넣으신 분의 뜻대로 이제는 뭐 할 수 없게 됐다고
좋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손 놓을 때가 됐나 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산타버스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퇴직 후에 개인 버스라도 하나 사서 산타버스를 만들어서 아이들도 좀 태워주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좀 무료로 운행하고 싶다라고도 밝히셨습니다. 오늘 운행 중단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이 회사로 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그동안 참 고마웠다고 얘기하셨대요. 행복했다. 그러면 그런 분들께 또 특히 감사하다고 전했고요. 그 산타버스에서 나누어 드리려고 준비한 선물도 이분들께 드렸다고 합니다. 아, 박 변호사님, 네. 이 남민우 님이 버스에 소화기 다 있는데 그러시네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예. 드릴 말씀이 없네요. 예. 이 저희 제작진이 그 해당 남성과 연락이 닿아서 산타버스 민원에 대한 입장을 자세히 들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제 방송 직전에 내 인터뷰가 나가는 걸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따로 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물끄러미 크리스마스 트리를 바라보는 남편. 그런데 어쩐지 표정이 좀 어두운데요. 올해도 이렇게 가네. 벌써 60이라니. 세월이 참.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도 애써 남편을 위로해봅니다. 연말마다 우울한 기운을 퍼뜨린다는 남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예,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달력을 넘기면서 올해도 다 갔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사연자 아내분의 남편은 유난히 연말마다 그냥 확 다운된다. 네, 맞습니다. 일단 사연자는 47살이고 결혼이 올해로 이제 18년 차인데요. 남편이 이제 띠동갑 연상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12살이 많습니다, 아내보다. 오. 처음 결혼할 때만 해도 사연자가 이제 29이었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 중 거의 처음으로 이제 결혼하는 편에 속했고, 이에 친구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오빠가 아니라 저 아빠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하고요. 그럴 때마다 사연자는 아니야, 또래보다 생각도 깊고 듬직해서 마음에 드는데 라고 말했고, 이건 진심이었다고 합니다. 아하. 한편 결혼 당시에 41살이었던 남편의 친구들은 모두들 남편을 좀 부러워했고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입꼬리가 좀 내려갈 줄 몰랐다고 합니다. 이 남편은 생전 나 부러워하지 않던 녀석들도 배 아파 죽으려 그래.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내가 와이프 하나는 잘 얻었어. 라고 좀 뿌듯해했다고 합니다.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교수님. 네, 이 남편은 여러 모임에 나갈 때면 정말 젊어 보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랑 나이 차이가 안 보이려고 정말 외모 관리를 많이 했는데 또 모임에 가면 막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절대 그 나이로 안 보인다. 점점 더 젊어지는 것 같다. 비결이 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날은 기분이 좋아서 그냥 어깨가 한껏 올라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또 남편의 소원대로 남매를 연년생으로 낳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애들이 대학 갈 때 되면 나 환갑이다 그러면서 술, 담배 좋아했는데 다 끊고요. 운동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와우. 그래서 더 건강해지고 날씬해지고 그랬대요. 둘째를 임신했을 때는 애들이 내가 학교 데리러 갔는데 나보고 부끄러워서 도망가는 악몽을 꿨어. 이러면서 막 울먹였대요. 아내가 그런 게 귀엽게 보여서 그럴 일 절대 없다고 다독여줬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세월 앞에 장사가 없지 않습니까? 이 최근 몇 년 전, 이 남편이 쉰이 넘으면서부터 연말마다 한숨을 푹푹 쉬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자, 남편 역의 박지훈 변호사, 사연자 아내 역엔 김하은 아나운서, 미니 별별 극장 레디 액션. 귀염둥이 우리 남편 왜 그래? 무슨 일 있어요? 자기야,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라. 응? 내가 몇 살로 보이노? 내가 아는 50대 중에 제일 멋있지. 더듬거리네. 어쨌든 아니, 50대로 보인다 이거 아이가. 그래 알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알겠다고. 오빠. 이상하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야, 아니 진짜 이건 뭐 감정이 이입이 되신 것 같아, 약간. 아, 제가 왜 그렇게 더듬었냐면 어떻게 아니 진짜 박희준 변호사님은 이건 완전 메소드 연기였어. 제 50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을 이렇게 더듬게 됐는데 아마 사연자분께서도 거짓말을 좀 잘 못하시는 분인가 봐요. 사연자에 따르면 한 11월 중순이니까 김장철이 되면 이렇게 남편의 연말 우울증이 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맨 처음 남편이 이런 증세를 보였을 때 이렇게 나 몇 살로 보여라는 질문에 대답 한번 잘못했다가 한 보름 정도 미운털이 박혀서 아주 혼쭐이 나셨다고 해요. 그 이후로 지난 몇 년 동안은 사연자가 남편 기분 풀어주려고 연말이 되면 콘서트 피켓팅에 도전해서 공연도 보고 호캉스도 가보고 해외여행도 가봤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 저 가수는 어떻게 10년 전이랑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지? 호텔에는 죄다 나이 든 사람들만 오나 봐. 이젠 장거리 비행도 너무 힘들다. 남편은 그냥 투덜투덜거리기만 했고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전 같지 않다면서 하소연만 늘어났습니다. 또 툭하면 아, 너도 나이 먹어봐라. 먹기 싫어도 먹는 게 나이고 또 얼마나 서글픈데 이런 말을 늘어났습니다. 야, 이거 약간 좀 갱년기 느낌인데. 예. 근데 언제 가장 예민하냐면 예. 40대에서 50대, 50대에서 60대 앞자리가 바뀔 때 많이 예민한데 올해가 6자로 이제 바뀌는 것 같아요. 아, 6학년. 예. 그래서 아주 예민함이 절정이고 당연히 이 사연자가 김장할 때라고 했잖아요. 알아 눕고 있는데 별로 도와주거나 이런 것도 없고 옆에서 콧방귀 끼면서 에이구 나는 네 나이 때 애들 데리고 주말마다 나갔다 이렇게 또 얘기해서 아이고 그냥 뭐 좀 뭐 기운 없어서 화낼 기운도 없어서 듣고 있었는데 또 갑자기 아이고 그것도 다 옛날 얘기지 이제 찬바람만 불어도 뼈가 쓰리네 또 갑자기 또 우울해지고 침울해지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야, 이 진폭이 엄청 심하네 이게 롤러코스터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자에 따르면 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올해 이제 굉장히 유독 좀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매년 아이들과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면서 뭐 그렇게 이제 보내왔는데 올해도 이제 12월 들어서면서 아이들과 이제 함께 만들고 있는데 남편이 방으로 쑥 들어가 버린 겁니다. 사연자가 이거 맨 처음에 그 당신이 애들이랑 만들자고 사온 거잖아. 같이 하자. 이렇게 말해봤지만 남편은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날 밤 늦게 거실에 혼자 나와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서 음악을 이제 남편이 듣고 있었는데 이어폰에선 아주 구슬픈 멜로디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슬쩍 물어보니까 이 남편이 내가 벌써 환갑이라는 게 안 믿겨. 결혼할 때만 해도 먼 일 같았는데. 아, 근데 저 네. 무선 이어폰이 아니고 그냥 유선 이어폰을 쓰고 계시네요. 좀 많이 사용해요. 아, 진짜. 아, 애들도 벌써 저렇게 크고 말이야라고 이제 한탄을 했다는 겁니다. 사연자는 여보 시간이 흐르는 거 어떻게 막아? 멋지게 나이 먹자 우리 이 말하면서 애써 위로를 해봤습니다만 남편의 기분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야, 정말 교수님 이 정도까지 하나요 원래 사람들이? 남성들이 약간 중년의 위기를 겪을 때 우울한 분들이 있죠. 게다가 겨울이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예민한 아이들까지 아빠 눈치를 너무 보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할 때는 캐롤도 틀어놓고 너무 즐겁게 하는데 남편이 아빠가 집에 있을 때는 트리에 불도 다 꺼놓고 눈에 띄지도 않게 그런 트리 같은 거 없는 것처럼 해놓는답니다. 그리고 아빠 앞에서는 나이 얘기하지 말고 연말을 떠올리게 하는 말조차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엄마가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딸이 아빠한테 아빠 요즘에 운동을 안 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추워서 날 풀리면 하려고 이럴 때 운동하면 괜히 다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그래도 몸을 조금씩 움직이면 기분이 좀 나아진대요. 아니면 우울증 상담 좀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확 굳어지고 그날 짐을 싸서 가출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뇌관이 됐던 바로 그 단어. 자, 엉뚱하게도 딸이 그 폭탄을 뒤집어 쓰고 말았는데요. 딸 역할의 박상희 교수, 아빠 역할의 박준 변호사. 레디 액션! 아빠가 걱정돼서 한 소린데 그렇게 집을 나가버리면 어떡해요?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아버지가 기분이 좀 울적해서 그런 걸 갖고 아니 그걸 못 참아주나? 이 딸아. 엄마랑 나랑 형진이랑 지금 몇 년째 연말마다 그냥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지 알긴 알아요? 뭐라고? 그게 네 아버지한테 네가 할 소리가? 니도 그거 시집 가봐라. 자식 낳아봐야겠니 내 속을 알지. 이 속이 얼마나 헛헛하고 싫은지 네가 알긴 하나?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잘 될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고요. 좀 눈치 보이게 하지 말고. 아우 씨.
있지. 그걸 내가 말로 해야 하나? 나도 내 속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 말을 하노? 마치 앞으라니, 니는 안 되겠다. 시집 가라. 아, 좋습니다. 자, 일단 최영진 평론가님, 예. 저 감정을 좀 이해하실 수 있나요? 저는 이거 이해도 되고 저는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뭐 말해봐요, 말해봐요. 저는요. 빨리 말해, 지금 뭐 나이가 아니라 가을만 되면 가을 우울증, 가을을 많이 타요. 괜히 우울해지고 나는 뭔가, 나는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인가. 근데 처음에 제가 이제 가을 우울증, 가을 탈 때마다 와이프가 위로를 해줬거든요. 예. 더 심해져요. 그리고 그러더니 다음 해부터 와이프가 놀리기 시작합니다. 또 가을 헤헤헤 가을 타네 가을 타네. 그 다음부터 그냥 괜찮아졌어요. 괜찮아진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그냥 저도 이해하면서 가족 안 괴롭히고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분도 애써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매년 찾아오는 거라거니 생각하고 그냥 넘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교수님! 네,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지만 또 일리도 있는 좀 그런 얘기긴 했습니다. 그게 일리가 사실 있어요? 약간은 왜냐하면은 여기서 부인이 뭘 해준다고 특별히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문제는 남편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 뭐 중년기 남성의 정체성 위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자존감이나 이런 것이 다 젊어 보이는 데서 그분의 자존감, 자신감, 행복 이런 게 나왔다가 그것이 없어지자 이제 우울, 불안 이런 걸로 가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이제 심리적 자기 내면이죠. 왜냐하면 남들의 시선이나 남들의 평가만으로 본인의 행복이나 자존감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사실 이럴 때는 노화, 죽음, 불안 이런 거에 대해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과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문가나 제3자한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인께서 뭐 우울증 상담 받아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중년을 맞이해서 같이 좀 상담 좀 받아볼까? 아니면 뭐 기분 전환 좀 할까? 이렇게 해서 이거를 쌓아두지 않고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해주시면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털어놓을수록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불이 난 건물 안에서 검은 연기가 무섭게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시선은 아직 건물에서 나오지 못한 여성에게 집중돼 있는데요. 사람 쏘. 아래를 내려다보던 여성, 자신의 뭐야? 반려견을 품에 안더니 대기하던 구조대원에게 던집니다. 사람이 있구나. 자, 그리고 또 다른 한 마리도 내려보내는데요. 구조대원들이 무사히 반려견을 받아냈지만 본인 나와야지. 그렇죠. 여성은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사다리를 올려보지만 길이가 짧아서 닿지 않는데 어떡해. 불길이 더욱 아이고. 거세지는 이 급박한 상황. 구조대원들이 더욱 긴 사다리를 세웁니다. 여성은 건물 외벽으로 다리를 내밀고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보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사다리에 간신히 안착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성이 무사히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 속에서도 반려견을 먼저 챙긴 여성의 책임감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유독가스 많이 마셨을 것 같아요. 다음 이어갑니다. 산길을 따라서 난 도로 위 오토바이들이 쌩쌩 지나갑니다. 2대의 오토바이가 어느 집 앞에서 잠시 멈춰 서는데요. 그런데요. 그때 어디선가 정체 모를 소리가 들리자 사람들의 시선이 산 쪽으로 향합니다. 그러더니 앞에 있던 두 남성은 오토바이를 버려둔 채 황급히 도망을 가고요. 뒤에 있던 운전자도 허겁지겁 오토바이를 뒤로 뺍니다. 그 순간 거대한 바위가 쿵 하고 떨어지더니 오토바이를 완전히 뭉개버립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집채만한 바위를 굴러가요. 사람들이 당황한 얼굴로 바라보는데요. 자, 몇 초만 늦었어도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장난이 아니네요.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위기를 피한 그 순간입니다. 최영진 평론가님. 진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조심하셔야겠네요. 교수님? 저렇게 큰 바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다니 조심해야겠네요. 와, 진짜 너무 충격적입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4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